채권자가 상각 처리하지 않은 채권도 채무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영향으로 새벽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최고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100에서 최고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730번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합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를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인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왠지 제 이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예전 항상 동시에 나왔다가 같이 인사를 했었는데 예. 네, 오늘 이번 좀 살짝 걱정했어요. 두 분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좀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겠습니다. 예. 불안하게 한 명씩 부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 확산 우려하고 있고 또 저희 KBS에서도 계속 지금 뭐 특보 체제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 체계 알려드리고 또 피해 확산 막기 위해서 애쓰곤 있습니다만 또 언론들도 현지에서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재가 너무 과열돼 있어서 여기에 좀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은 기자. 네. 돼지 살처분 현장 찍겠다면서 그 드론이라고 하죠. 네네. 무인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려서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게 엊그제 이제 서울신문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진행된 이 돼지 살처분 현장을 드론을 띄워서 바로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구도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뭐 심하게 뭐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살처분 현장이라는 설명이 들어가서 좀 어떤 모습인지는 독자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예. 또 이 두 매체 말고도 또 통신사 그리고 24시간 방송 채널, 뉴스 채널 등도 드론으로 이제 방역 및 살처분 현장을 촬영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방역 당국 쪽에서 이 감염 지역에 대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드론 이용을 한 차량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말도 좀 나오던데요. 이 당연히 방역 당국 쪽에서는 좀 감염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 돼지열병이라는 게 사람한테 감염되는 병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인근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돼지 분변 같은 게 좀 신발에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또 그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통제를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매체에 뭐 잔인한 장면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살처분 현장이라는 게 좀 보통 굉장히 좀 잔인하게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을 좀 생매장을 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살처분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돼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이게 살처분 현장이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면은 이 좀 연상되는 것들이 좀 잔인한 좀 그런 장면들이 좀 연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굳이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보도를 했어야 된다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마련한 이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네. 이 재난 시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연을 부각하는 뭐 자극적인 묘사는 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돼지들이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해당 사진만으로 좀 뭐랄까 좀 끔찍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는 같습니다. 네. 돼지 열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좀 이렇게 고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도들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그 전파의 위험성이라든가 피해를 보도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설쳐본 장면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보기에는 이제 그분들도 무슨 그 사건이랑 관련된 뭐 자료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마땅히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름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좀 저도 기분이 살짝 나빴죠. 왜냐면 인간 보기에는 마음이 아플 만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파주, 연천 이 지역은요. 네. 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비행 감시 구역이라든가 군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게 돼 있죠. 네. 이곳은 드론 날려도 되는 곳인가요? 안 됩니다. 이 북한 인접 지역이니까 이 드론을 날리려면은 그 군에 이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번에 드론 사진이 나오니까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취재를 하려면 좀 사전 승인을 받아달라 이런 네. 요청을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특별히 마련한 규정은 아니고요. 이제 예. 원래 절차대로 해도 이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 비행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좀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북한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군에서 이쪽에 대한 그 비행 경계가 굉장히 좀 삼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미확인 비행 물체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좀 확인을 그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전방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취재 목적이라면은 대체로 드론 촬영을 허가는 해준답니다. 근데 네네. 좀 미리 알 수 있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죠. 사전 승인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죠. 알파고 기자, 네. 이런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네, 그렇죠. AI라고 하고요. 무슨 뭐 구제역 아니면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무슨 전파성이 강한 전염병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외신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외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외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를 들면 베트남 언론이 베트남에서 하는 모습이 그것도 우리한테 외신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좀 약간 AP처럼 로이터처럼 좀 전 세계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외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자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외국 언론사들 보시면 한국에 있었던 이런 현상 거기도 일어나요. 인간이 어디나 가면 똑같은 인간이고 거기서도 경제 사회 있고 과열 취재라든가 취재 경쟁 같은 것들이 심할 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 뭐 로이터는 어떻게 하냐, AP는 어떻게 하냐, AFP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회사들은 거의 다 정통이 적어도 50년을 그렇죠. 역사가 넘고 좀 있죠. 100년 되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정통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우리 로이터 선배들하고 AFP 선배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상당히 협조적이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외국 회사인데 외국 언론사인데 그 취재해봐야 되니까 상당히 협조적이고 상당히 국가에서 관련된 그 관계자분들이란 오랫동안 진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름 제3의 길을 안 걸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단지 일회성으로 현장에서만 취재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관과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후의 파장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하지만 현장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현장에 나와 있는 KBS 기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회부 기자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몇 년 되면 다시 교체되고 로테이션 되고 그 기자들은 경제부 기자 나가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그 기자들이 이상한 일을 했다더라도 관계자들 눈에는 KBS 좀 바뀌었나. 근데 여기 와 있는 외신들이
오랫동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과도한 취재 경쟁 때문에 방역망이 뚫릴 뻔한 위험이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기자들이 잘 통제가 안 되는 데다가 예. 뭐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제 신발 같은 데 좀 분변이 묻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어떤 기자가 뭐 일반적인 진출입로,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 산길을 통해서 이 통제선 안에 이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취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려고? 네. 근데 그렇게 한 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 주민들에 대한 취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취재 과열로 나타난 거고. 예. 게다가 이제 그 이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은 그 모든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뭐 사람도 문제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이동거리가 기니까 그렇죠. 이게 방역이 더 심하게 좀 뚫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뭐 취재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등 좀 이런 일도 좀 불거져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걸 후쿠시마 사태 때 네. 원래 그 일본이 제 담당이었는데 제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신입생으로 보이냐고 그래서 중국 특파원으로 우리 회사가 보냈거든요. 네. 원전 어. 원전 사태가 일어날 때 원래 일본은 멀리 일어나면 제가 가요. 예, 예. 하여튼 그분이랑 다음에 만났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거기 있을 때는 철저히 거기 있는 일본 직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이거 레드레이션이죠. 그 원전 사태이니까. 예, 예. 방사성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그렇죠. 절저하게 일본인들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대요. 예. 그래서 제 보기엔 이번 사태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기자들이 거기 관계자분들의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약간 그 위험성을 안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 방역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네. 많이 힘들고 고생도 그렇죠. 되고 하는데 거기서 이 취재진까지 상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이 가축질병 확산 방지가 여기선 최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좀 현장에 나간 취재진들이 여기에 대한 좀 위기감들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 때문에 또 뭐 돼지 농가에서 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농가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확산이 될까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휘젓고 다니니까 확산이 될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너무 좀 자극적인 기사 혹은 뭐 자극적인 사진 때문에 이 또 돼지고기 소비가 떨어질까봐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이게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오를 것이다 막 예상이 되는 데다가 예. 또 너무 이제 안 좋다라고만 이제 보도를 하면은 또 괜찮은 것들도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좀 뭐 객관적으로 차분한 보도 지침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했는데 어떤 것들 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94년에 루안다에서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는 제대로 소형 언론이 그걸 다루지 못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뭘이 일어나도 서양 언론이 좀 제대로 좀 보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건이 조그마한 사건인데 좀 더 약간 확대해서? 살짝 좀 약간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예. 그거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랑 관련된 나온 소형 언론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98년에는 그런 기자들의 그 나쁜 버릇을 풍자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그 미셸 가엘 세계 통신사 이런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어차피 누구도 안 오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구역이니까 기자는 기자 신분으로 가니까 거기서 좀 약간 조작된 인터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보다 더 나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4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앙을 우리가 기회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감시견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뜨거운데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하기 전에 혐의 사실을 포함해서 수사 상황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사실 공표 금지 원칙 확립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환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뭐 법무부에서 이제 나왔다는 안은 이제 초안이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초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수사 중에는 이 정보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원래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뭐 피고인, 뭐 죄명, 이 기소일시 같은 이 제한된 정보만 제외하고는 이 공개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것은 좀 금한다. 뭐 이런 방침이고 네. 그리고 이제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고요. 또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 소환 일정 공개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보를 할 경우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는 등 처벌 내용도 강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계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로?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언론계에서는 상당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뭐 언론의 취재 자유 침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도 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데 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러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피의사실 공표가 뭐 법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모두가 또 공통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한국처럼 이번에 나오는 그 법안처럼 까다롭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예. 한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제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뭐 무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무죄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재판 기간만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왠지 죄인처럼 사람 기억에 남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아마 막으려고 나오는 걸로 저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서양에서 어떻게 막느냐. 일단 그 기소 기간을 제대로 보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을 해봤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그 무죄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그동안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무죄였다면 그러면 그 무죄가 국민 기억 속에 의식 속에다가 제대로 각인될 수 있게끔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언론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이 뭐 다른 나라보다 워낙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좀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단순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읊어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특정한 이른바 이제 팩트 하나를 그냥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던져주고 이거를 이제 일종 정도의 이제 수사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행태들이 몇 번 좀 눈에 띄었고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 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까지 흘러나왔던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두렁 시계가 가장 크게 지금 논란이 됐던 그 핵심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피의사실 네. 공표에 대해서는. 그랬었습니다.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뭐 원칙도 사회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좀 넘어간 측면이 있죠. 네.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규칙은 없지만 균등하게 이 정보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개인적인 죄들이 제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근데 대중적인 거 국민의 알 권리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이번에 언론이 진짜 제대로 그걸 보여줘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그 증명서를 내면서 그분이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무고한 사람인지를 증명했다. 살짝 좀 약간 문학도 동원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국처럼 언론에 많이 다루게 되지는 않아요.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공표가 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언론이 워낙에 많은 보도를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조국 가족 수사를 위한 개정안이다. 이 공표 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결국에는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 이후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 논의 과정이 좀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죠? 왜냐하면은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범법 행위라는 거죠. 네. 이 범법 행위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은 불법에 노출돼도 괜찮은 건가? 이 사건 이후로 밀어야 된다라고 알 권리라는 주장한다는 이유로. 거면, 네, 예. 그게 좀 이제 고민스러웠던 대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시행령 개정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도 네. 이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기소가 된 것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정경심 교수 소환만 남은 좀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 뒤에는 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기소를 할 테니까 이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조국 장관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려 한다라고 하기에는 시점상으로 좀 너무 늦은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저는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왜 제기가 되는지는 알겠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뭐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여론이 많이 좀 갈라져 있으니까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곳에서는 형사사건 보도가 금지가 된다 그러면 검찰의 오히려 밀실 수사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언론을 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검찰이 센데 오히려 좀 약간 거기서 좀 약간 선을 대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와서 이렇게 언론을 때리면 뭐가 나아질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감시해줘야 되는데 동시에 검찰도 감시해야 되고 경찰도 감시해야 되고 대통령도 감시해야 되고 국민이 모든 기관들 감시해야 되는데 그 감시의 수단이 언론 말고는 없어요. 그걸 막아버리면 그럼 뭘 보고 감시하겠어요? 가짜 뉴스 아니면 입소문? 그래서 저는 그게 굳이 이제 검사의 한 입을 통해서만 그게 이제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되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뭐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놨던 이른바 이제 박종철 열사에 대한 보도라든지 네.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도라든지 모두 검찰에서 나온 보도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검찰의 밀실 수사는 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거는 좀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방향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이제 검찰 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되 다만 그것이 검사 한 명의 입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우리 국정농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특별법에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때는 브리핑 체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 특검대 이 검찰로부터 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전 국민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검찰이 책임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당사자 혹은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우리 기자님들이 좀 열심히 취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날만큼. 근데 다만 지금 하나가 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들어오는 정보 그거에 대해서 한 건데 사실 검사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피의사실 공표를 법으로 뭐 엄격하게 금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 취재원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시행령이 다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인권이라든가 법 체계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또 의견을 받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뭐 알 권리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그러니까 알 권리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그 단체 관계자들이 오는 거죠. 뭐 검찰도 있고, 뭐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피의사실 공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통해서 정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되기도 전에 공소 사실이 기소가 되기도 전에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들 여러 가지 소스들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게 피의 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는 많은 고급 정보들이나 새로운 정보들이 그쪽에 있다고 보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 측면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좀 마치도록 하죠. 알파고 기자부터. 일단 이런 식으로 도의하고 토론하는 거는 좋고요. 혹시나 이대로 통과됐다 이 법이 그러면 진짜 그 뭐 사법
때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기사 나올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검찰을 감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정상훈 기자는요? 좀 우리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론들이 검찰에 출입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감시 기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하나의 소스에 의존하지 않고 뭐 그 출입처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언론사 데스크가 판단을 하는 게 또 이제 데스크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언론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 보도 쪽에 이 출입처 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데 네.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 반발은 상당히 컸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검찰에 출입하는 뭐 정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관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출입하고 비해사실 공표를 같이 발표하지 볼 않을 수는 건 없지만. 예,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비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